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건데요. 총 7회에 걸친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모의고사 유형으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출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이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또한 이 실전, 직접 시험 문제에 출제되어지고 있는 유형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 7회에 걸친 실전 모의고사 문항만 제대로 연습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전 모의고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먼저 갈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힘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첫 번째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력과 청력이 있다.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두 번째가 제대로 된 힌트가 되겠죠?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하면 당연히 전기력이란 용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고 너무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으셔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인력과 청력이라 하면요, 인력의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고 청력의 경우에는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죠. 이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는 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N극, S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력 있죠. 자기력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기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힌트를 보고 우리는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전기력이란 정답 찾아내신 거죠. 자, 2번 문항 갈게요. 섭씨온도 10도씨는 절대온도로 몇 켈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도요, 기본적인 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섭씨온도를 가지고 절대온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절대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섭씨온도에다가 플러스 분자의 운동상태 273. 섭씨온도 0도씨일 때의 분자의 운동상태가 273만큼 운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 절대온도를 계산할 때에는 섭씨온도에 273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절대온도 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섭씨온도가 10도씨라고 했으니까 273에 10을 더하는 결과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물속의 다리가 짧고 통통하게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빛의 성질은? 이라고 했어요. 빛의 성질에 대한 내용도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빛의 성질 자체가 5가지 종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가지를 모두 다 학습하신다면 분명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자, 다리가 짧아 보이고 통통하게, 그런데 물속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서 보여지는 다리의 모양은 얇고 길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일부분만 물속에다 잠겨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공기 중에서 바라볼 때 그 공기를 통과하여 물속에 있는 내 다리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두 종류의 물질을 따라서 내 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종류 서로 다른 물질 사이, 공기와 물이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에서는 빛이 굴절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정답은 굴절이고요. 이 굴절은요, 서로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빛이 직진하다가 꺾이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통통하고 짧게 보이는 겁니다. 다리에서부터 반사되어 나온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꺾인 거죠. 자, 반사라는 용어는요, 빛의 반사, 빛은 통과하지 못하는 또는 투과하지 못하는 사물을 만났을 때 툭 맞고 사방으로 직진하여 반사됩니다.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각도에서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합성, 빛의 합성의 경우에는요, 빛의 삼원색이 나와야 합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모두 섞이면 빛의 경우엔 하얀색, 백색광을 드러내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삼원색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빛의 분산의 경우에는요, 프리즘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백색광, 태양광에서 그 물방울들, 공기 중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그 수증기에 맞아서 분산되는 거예요. 각도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빛이 분산되면 여러 가지 빛깔의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가 형성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 B, C 구간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A, B, C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아야겠는데요. A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가 가장 높으니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게 되겠죠. 가장 커요. 그 이유는 높이 때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란 높이를 가지는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죠. 높이가 낮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A와 B와 C 중에 위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공은 그렇죠. A가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공은 3번 C가 되겠죠. 자, B의 경우에는 지금 위에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을 거고요.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고 있는 구간일 겁니다. B에서는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거고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 위치의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가장 최고의 속력을 띠겠죠.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가장 크겠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속력이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예요. A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이유는 높이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도 정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신 거죠? 해보셨다면 1번부터 4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속력이 가장 빠르다. A는 맨 꼭대기에 정지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내가 A라는 공을 쥐고 아직 위에서 놓지 않고 있는 가장 높은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을 떼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즉 속력이 0이죠. 가장 느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2번. B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요. B에서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상태는 아니죠. C 위치에 갔을 때 비로소 속력이 가장 빠른 상태가 돼서 2번은 틀렸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C 위치가 됩니다. 3번. B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B는요, 지금 높은 곳에 있다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그만큼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죠.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겁니다. 4번. C의 위치 에너지가 A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큰 값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보다 C가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더 낮겠죠.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에서 A와 B에 대점된 전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요, 종종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았고요. 자, 대전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보여집니다. 가까이 가져간 거지 이 금속 막대에 딱
된 것은 아니에요. 같게 된 경우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금속막대는 원래는 중성 상태였을 겁니다. 중성 상태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으니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전기 중에서 마이너스 전기들이 다 A 쪽으로 끌려올 겁니다. 바로 무슨 힘에 의해서? 이 대전체가 띠고 있는 플러스 전기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비로소 A쪽은 마이너스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쪽쪽쪽 다 빠져나갔으니 자,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가 여기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플러스는 무게가 무거워서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A쪽은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고요. B쪽은 지금 마이너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 뭐만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만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것처럼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4번이 되겠죠. 자, 6번 문항입니다.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전류의 방향은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전류는요, 일단 어디를 중심으로부터 흘러갈까요? 네, 바로 전압. 전지가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전기에게 압력을 주는 곳이 바로 전압, 전지가 있는 이 위치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 역에서부터 시작되는 C나 D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A와 B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정답도 3번,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전류의 흐름 방향은요, 전하. 마이너스 전하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전하의 흐름 방향과 정반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이너스 쪽의 전지에서 이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밀려납니다. 무슨 힘이 발휘되는 건가요? 바로 청력이 발휘되죠. 청력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D 방향으로 쭉쭉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방향인가요? 바로 전자의 이동 방향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반대 방향은 바로 C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전류의 흐름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되겠죠. 7번입니다. 무게가 100N인 물체를 6m 들어 올리는데 20초가 걸렸다. 이때 인률은? 이라고 했네요. 인률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인률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인률이라는 것은 일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라는 건데요. 인률은 와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인률은 네가 한 일이 얼마나 걸렸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니? 자,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자, 1시간 동안 같은 양의 일을 1시간 동안 한 친구와 24시간 동안 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의 양은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1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해낸 친구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류를 계산할 때 일의 양을 걸린 시간,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걸린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가 되고요. 일의 양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되겠죠. 일의 양이기 때문에 뉴턴 아니죠. 힘은 뉴턴이고요. 일의 양은요, 줄이에요. 줄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려고 보니 일의 양이 지금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일의 양을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일의 양의 단위는 줄이었고요.
자, 일의 양은요, 분수가 아니에요. 일의 양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만큼의 힘을 들였는지 그 힘의 크기와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 다음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했나. 내가 이 책상을 미는데 5뉴턴의 힘을 이용하여 10m 이동했다면 그만큼 일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동한 거리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총 일의 양이 계산되겠죠. 이 두 가지 식을 모두 이용하는 문항이 될 텐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진 자료에 무게가 100N짜리 물체를 6m 들어 올렸다고 했으니 힘을 100N을 가해야만 물체가 들어 올려지겠죠. 거기에 몇 미터를 이동했다? 바로 6m를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만큼의 일을 한 건가요? 그렇죠. 바로 600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00줄의 일의 양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20초 동안 했답니다. 그렇다면 일의 양이 600줄짜리였는데 그것을 20초 걸려서 했다니 얼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20분에 600줄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30W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7번의 문항은요. 일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률을 구하기 위하여 일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8번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과 같은 상태 변화는 이라고 했네요. 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차가운 음료수병을 꺼내었어요. 그랬더니 음료수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죠. 공기 중에 떠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음료수병을 만나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한 겁니다.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은 바로 D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생활 속의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라는 유형의 문제도 참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다루어 보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원자라는 개념도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아니죠.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띈다라고 했죠. 2번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는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 중에서 원자핵은 그 무게가 무거워 가운데 쪽에 고정되어 있는 편이고 그 주변을 구름처럼 에워싸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바로 전자죠. 3번 원자핵은 전하를 띠는 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은요 가운데 쪽에 굉장히 큰 질량을 띠고 있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그 주변에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원자핵의 경우에는요. 플러스 전하와 중성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가 없는 어떤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전하를 띠고 있죠.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핵이다. 네,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는데요.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전체의 질량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그 중에 99.99999%를 원자핵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0.00001% 정도가 바로 전자인데요. 그만큼 과학에서는 전자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질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부피가 5ml이고 질량이 25g인 액체의 밀도는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밀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밀도는 그램 per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단위만 봐도 분모와 분자에 들어갈 어떤 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에는 그죠? 퍼 앞쪽에 있는 게 분자에 들어가죠. 그램의 단위를 사용하는 어떤 존재를 분자에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어떤 존재를 분모에 넣으라는 얘기죠. 자, 밀리리터는요, 부피의 단위이고요. g은 질량의 단위가 되겠죠.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부피가 5ml이고 질량 25g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각각 5ml 분의 25g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5g per ml가 되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을 서로 바꿔서 기억해 놓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헷갈리신다면 이 단위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자,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니까 분모에, 질량의 단위는 g이니까 분자에 넣어서 각각 밀리리터를 여기에, g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겉보기 성질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은 겉보기만 보고도 그 물질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겉보기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농도는 겉보기만으로는 모르겠죠. 농도가 진하냐, 약하냐 가지고 구별이 안 되죠. 꼭 맛을 모든 물질은 다 맛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농도는 사실 겉보기 성질은 아닙니다. 자, 색깔은요, 그쵸. 황의 색깔은 푸른색이고요. 소금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맛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두 개만 보고도, 색깔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하죠. 바로 정답은 2번일 거고요. 온도와 밀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모든 물질들이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고요. 밀도의 경우에는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하지만 겉보기 성질이 아니라 그 밀도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는 그 물질의 밀도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겉으로 보아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색깔밖에 없겠네요. 12번입니다. 다음 표는 A에서 C 수용에게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색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자, A, B, C는요 서로 다른 종류의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항은요 바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염기 문제가 되겠죠. 자, 지시약 자체가 BTB 용액과 메틸 오렌지 용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B 용액과 메틸 오렌지 용액 두 가지는요, 바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약입니다. 자, BTB 용액의 경우에는 푸른색, 초록색,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ABC가 어떤 용액인지 몰라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하지만 색깔 변화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틸 오렌지의 경우에는요. 산성이 될 때 바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염기성이 될 때의 노란색인데요. 지금 B가 노란색, A가 노란색, 둘 다 노란색이라 누가 염기성인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C는 정확하게 이 빨간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BTB 용액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푸른색, 초록색 중에 중성 상태인 경우에 BTB 용액은 초록색으로 색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기성의 경우에는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푸른색으로 색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산성일 때의 BTB 용액의 색상은 무슨 색인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BTB 용액의 색 변화는 산성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문항을 풀 때에 이 기본적인 지시약 색 변화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없어요. 자, 13번 문항입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전해질의 경우에 그리고 비전해질의 경우에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물에다 섞어요. 증류수에다가 전해질을 녹이고 비전해질을 녹입니다. 그랬을 때 수용액 상태로 변화되는데요. 전해질은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를 흘려보내는 경우에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수용액 상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를 흘려보내지 못한 경우를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비전해질은 물에 녹는다. 자, 비전해질은 물에 녹을 수도 있고요. 물에 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로 비전해질, 전해질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1번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2번 전해질은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는데요. 전해질은 정확하게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비전해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를 흘리지 않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4번 전해질은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른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수용액 상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전류를 흘려보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4번 문항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포의 소기관은? 라고 했습니다. 자, 힌트 2가지를 주어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문항들 아주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다. 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은 너무 많죠. 두 번째 힌트를 보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포를 보호하며 세포 안과 밖의 물질 교환을 돕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안과 밖의 물질 교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안과 밖을 연결하는 소기관을 얘기한다는 건데요. 안과 밖 사이에, 세포의 안과 세포의 밖 사이에 있는 것, 그렇죠. 바로 겉껍질 부분을 의미하겠는데요. 자, 겉껍질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식물세포는 껍질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막과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문항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겉껍질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세포막을 의미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핵의 경우에는 역시 식물, 동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세포를 보호하거나 안 밖의 물질을 교환하지는 못하겠죠. 자, 이번 엽록체는요, 동물세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세포 특유의 소기관이 됩니다. 세포질의 경우에는 역시 동물, 식물, 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세포를 보호하거나 세포 안팎의 물질 교환을 돕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포질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이 교환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15번입니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식물의 잎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여 A를 만들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자, 이 사이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 필요할까요? 네, 빛이 필요하겠죠. 빛이라는 성분을 포함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잎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을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영양소 중에서도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인 영양소가 만들어지죠. A는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라는 기체물질을 배출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빛을 이용하는 광합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광합성 과정은요, 호흡은 온 세포에서 모두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광합성은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고 그리하여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합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1번은 A는 녹말이다. 아니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차 녹말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A는 포도당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2번 A는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빛이 필요한 합성 과정입니다. 바로 광합성 과정이지 호흡의 과정이 아닙니다. 식물에는요, 2가지 과정이 중요한 축이 되어서 식물이 생존하고 있는데요. 바로 낮 동안에 일어나는 광합성과 항상 일어나는 호흡으로 이 식물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은 광합성 과정 만들어진 산물이 되겠죠. 2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3번 만들어진 A는 체관을 통해 식물 전체에 전달된다. 네, 만들어진 A의 경우에는요, 포도당이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온몸에서 식물체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체관이라는 영양소 전달 통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식물 전체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물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물관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는 성분이죠.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요, 물이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요, 이 뒤쪽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은 물관을 타고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타고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은? 이라고 했어요. 자,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 가장 크다. 가장 큰 세포를 의미합니다. 자,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한다. 식균작용하면 여러분 벌써 정답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균작용하면 크기가 크고요. 하얀색 혈구를 얘기하죠.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1번, 2번, 4번을 한번 설명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세포라고 하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장의 경우에는 세포가 아니라 그냥 액체 상태의 물질이고요. 이걸 체액 성분이라고 합니다. 혈장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이고요. 영양소나 물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물이죠. 자, 그 다음 적혈구는 붉은색 빛깔을 띠고요. 붉은색 색소라는 헤모글로빈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죠. 4번, 혈소판의 경우에는요, 역시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세포입니다. 이 혈소판의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있고 혈액 응고작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밤에 켜두었던 방 안의 형광등을 잠을 자기 위해 껐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17번의 문항의 경우에는요, 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할 줄 아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밤에 켜두었던 불, 즉 밝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밝은 곳에 있었는데 밤 동안에 자려고 불을 딱 껐어요. 그럼 갑자기 어두워지겠죠. 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의 양이 많아요. 빛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다가 빛의 양이 적어집니다. 빛의 양이 적어지면 우리 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동공이, 이 과정에서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빛이 많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빛이 들어와도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양의 빛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작게 축소시켜 놨을 텐데요.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빛의 양이 줄어들면 주변에 그나마 있는 빛도 다 흡수하기 위하여 동공을 최대한 확장합니다. 동공의 크기가 엄청 크게 확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동공의 크기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동공 주변에 있는 홍채라는 성분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해주려면 홍채라는 부분이 이렇게 넓적하게 늘어나야 되고요.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홍채라는 부분이 적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적게. 그렇기 때문에 홍채와 동공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채가 축소되어 동공이 커진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이 동공 주변에 붙어있는 홍채가 얇아져요. 즉,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홍채가 축소되면 홍채 가운데 있는 동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이 빛이 많이 없는 곳에서 그나마 있는 빛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공이 커져야 하는데, 동공이 커지게 하려면 주변에 붙어있는 홍채가 작아져야 합니다. 자, 2번은요 전혀 틀린 얘기고요. 2번, 3번, 4번도 다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홍채가 확정되어 동공이 작아진다는 맞는 얘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닌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은 전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18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용어예요.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유전 법칙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하면 한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자 하나와 아빠에게서 받은 유전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쌍은, 이건 한 쌍이에요. 이 한 쌍은요,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을 표현한다거나. 그렇죠? 자, 이런 색을 표현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엄마에게선 이것을, 아빠에게선 이것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하나씩 찢어져서 다른 생식세포에 하나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무엇이냐? 바로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누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로 묶여있는 유전자가 찢어져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리되어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문항에서는요, 독립의 법칙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독립의 법칙의 경우에는요, 색을 나타내는 것과 또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독립의 법칙에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립 유전자. 그런데 분리의 법칙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바로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19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암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다. 밝은 색 바탕에 어두운 색 알갱이가 박혀 있다. 자, 밝은 색이란 얘기고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어요. 천천히, 밝은 색. 이 두 가지 용어가 이 문항에선 중요한 겁니다. 자,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화산이 있을 때 화산 안쪽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화산 안쪽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것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현, 안, 유, 반, 섬, 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이거 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 자, 현무암, 반려암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둡고, 화강암,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고요. 위로 이제 올라가셔야겠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의 경우엔 알갱이가 작아요. 빨리 식은 거죠? 자, 화강암, 섬로감, 반려암으로 갈수록 천천히 식은 거예요. 자, 요 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정답 나왔잖아요. 천천히 식은 애들 중에서 밝은 색이래요. 정답은 뭔가요? 네, 바로 화강암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헷갈려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암석을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고요. 요 방금 전에 제가 체크해드린 표만 기억해 주시면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표는 A에서 C 서로 다른 세 해수에 포함된 염류량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세 해수의 염분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염분 비교에 대해서는요, 종종 출제가 되고요. 출제가 된다면 조금 난이도 있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자, A의 해수와 B의 해수, C의 해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염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염분은요,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량이에요. 해수 무조건 1kg을 가지고 그 염류량을 측정했을 때 그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수의 양이 A, B, C가 모두 다 각각 다른 수치를 띠고 있죠. 그러면 A도 1kg으로 바꿔주고 B도 1kg, C도 1kg으로 바꿔주어야 염류량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수의 양 250g에 5g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얘를 1kg, 즉 1kg이면은 곱하기 몇을 한 건가요? 그렇죠. 1000g이 1kg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한 거죠? 네, 4를 한 거예요. 자, 이 해수 곱하기 4를 했을 때 1kg이 되니까 염류량도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4를 해야 됩니다. 즉 A 해수에서의 염분 1kg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요 20g이 될 거예요. 자, B의 경우에는 1kg 맞네요. 1kg 속에 30g이 들어있대요. 자, C는요 2kg이에요. 그러면 2kg 또한 1kg으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1kg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40g에게도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량, 즉 염분은 바로 20이 되겠죠. 그렇다면 비교해 보셔야 돼요. A 20, B 30, C 20. 자, 그렇다면 B가 가장 많고 그 다음 A와 B, C가 같은 값이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염분에 대한 계산식을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요. 염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입니다. 표는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한 상대 습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건구의 온도가 21도씨이고 습구의 온도가 20도씨일 때 현재 상대 습도는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0도와 21도라고 했는데요.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오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자, 습구 온도 찾아볼게요. 먼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습구 온도 나와 있고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라고 나와 있죠. 먼저 습구 온도를 찾는 거예요. 자, 건구는 21도, 습구는 20도, 습구 온도를 찾으라고 했어요. 20도. 자, 20도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을 쫙 갈 거예요. 볼 거예요. 그때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를 찾으랬죠? 자, 건구 21도, 습구 20도니까 온도 차이는 1도가 되겠네요. 그럼 역시 1도도 쫙 따라 내려가서 만나는 이 위치가 바로 현재의 상대 습도가 됩니다. 자, 숫자는 몇을 가리키고 있나요? 네, 9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습도는 91%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연습,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문제를 다 만드셔서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단은 했네요. 우리나라의 겨울철 매섭고 차가운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북서쪽에서 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북서쪽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저온, 고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육지 쪽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하고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습해요. 적도니까 고온이고요. 극지방이니까 저온이죠. 자, 여기에 기단이 하나 있고 여기에 기단, 여기에 기단, 여기에 기단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 밑에 쪽에도 기단, 바로 적도기단이라는 기단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겨울철에 북서쪽이래요. 자, 북서쪽. 자,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네요. 기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불어오는 기단은요, 시베리아 지방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섭고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있겠죠. 자, 정답은 네,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
황금어장을 형성하는 지역은 했네요. 자, 황금어장을 형성하는 지역은요,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이 그림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류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해류고요. 난류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해류예요. 그렇다면 이 쿠로시오 난류가 대표적인 난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가 여기 동안난류가 있고요. 여기 황해난류가 있네요. 자, 그런데 동안난류와 황해난류 둘 중에 한류를 만나는 지역이 있나요? 네, 바로 리안 한류에서부터 온 북한 한류와 만나는 동안난류가 바로 B 지역에 보이죠. 자, B 지역에 보이기 때문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은 B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B,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와 독도 앞바다는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종을 관찰할 수 있는 엄청난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계속해서 독도는 누구 땅이다 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죠. 자, 2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했네요. 자,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은요, 자전에 대한 현상을 찾아라 라고 그러면 일주운동이에요, 주로. 일주라는 것은요, 하루 동안 주기,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모든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하죠. 하루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 하루, 1일, 하루가 아니라 1일이라고 바꿔드릴게요. 1일을 주기로 하는 것, 즉 일주운동이고요. 공전은요, 1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죠. 어디를? 태양 주변을. 자, 그래서 지구의 공전을 해당하는 어떤 운동이다. 그러면 연주운동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별자리 연주운동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지구의 자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은 낮과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공전에서는 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낮과 밤의 길이에요. 낮과 밤이 있다는 지구의 자전을 표현하는 거고요. 낮과 밤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 있죠? 낮과 밤의 길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절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는 게 낮과 밤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전을 의미하진 않고요. 낮과 밤의 길이 변화라고 얘기하면 공전을 의미합니다. 이것 하나만 속지 않으신다면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고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계절의 변화라고 했네요. 계절하면 공전이에요. 1번은 틀렸죠. 2번 별의 연주운동, 연주운동 공전이에요. 태양의 일주운동, 일주 무조건 자전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요. 문제는 4번입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은 낮과 밤의 길이 변화? 낮과 밤이란 용어 있는데 자전 아니에요? 자, 길이 변화는 뭐라고 했나요? 공전이에요. 낮의 길이나 밤의 길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계절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항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행성이라고 하면요, 행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공전해야 하고 일정한 주기로 역시 공전해야 하며 자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행성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행성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데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까지 이 8개는요 모두 행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해성의 경우에는요, 원형 모양의 일정한 궤도를 돌지 않아요. 그리고 타원 모양의 궤도를 돌고요, 공전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해성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5문항까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모두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랑 모의고사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25문항을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 필요한 거 아시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저를 만나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쉽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회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